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어지는 세계 영상의 주제는 2021년 스타벅스 본사와 이마트 간에 벌어진 스타벅스 코리아 딜에 대해서 구경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알래스카 매매가 일어난 186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현대로 치면 초대형 M&A죠. 빅딜이죠. 이 초대형 딜을 이해하면 스타벅스 지분 거래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읽어볼까요? 러시아 제국은 크림 전쟁의 여파로 많이 들어본 전쟁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점점점해서 미국에 팔기로 결정을 했다. 팔려면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예.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화 720만 달러, 현재 미화 16억 7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9,413억 7,500만 원의 가치 자세히도 써놨네요. 매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단 이 달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100만 달러가 10억입니다. 100만 달러. 1억 달러 곱하기 1000 하면 1000억. 10억 달러는 1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는 1조니까 16억 달러는 1조 6천억 원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환율이 1,300원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환율은 늘 1,000원이니까 곱하기 1.3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할 때만 하시면 됩니다. 암산이 안 되니까요. 자, 구입에 사용한 수표의 그림이 여기 있는데 미화 720만 달러 한 70억이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현대로 오면 2조가 됩니까? 저 수표를 지금도 아직 러시아가 보관했다면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이 720만 달러 줄 거 아닙니까? 액면가대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러시아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저 수표 받았을 때 일단 예금을 했겠죠. 수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 예금을 유지했다면 이자가 계속 붙어서 16억 7천만 달러가 되었을 거다라고 가정이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가 되겠죠. 그리고 자원 쪽을 마저 읽어보시면 그러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었다. 석유, 철, 금과 구리 등등. 자, 이 지역에서 창출되는 자원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요. 이 자체로는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광물 채굴 비용이 있을 텐데 아무리 엄청난 자원이 있어도 그 비용이 크다면 캐면 캘수록 손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이 캤다고 하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회계상 이익이 발생했는데 에비타는 어떠냐? 또는 캐시플로우는 어떠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협상 당시에 미국이 이 자원의 매장량을 추정했다면 협상 당시 밸류를 훨씬 높게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러시아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측정한 밸류는 상당히 낮았을 겁니다.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사실을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자원의 매장으로부터 나오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 추정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원의 매장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미래의 가치를 현재 추정한다는 거예요. 둘째, 협상 당사자가 각각 계산한 밸류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똑같은 오브젝트를 볼 때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1,200억으로 본다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추정했지만 그 차이는 보통 내가 만약에 그 회사를 인수하면 미래에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인수한 사람이 미래의 밸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0억 정도는 자신이 있다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역사 탐방을 마치고 먼저 돈의 시간 가치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6천만 원 예금을 했습니다. 오늘이 만기예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금리가 얼만데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자, 그래서 금리를 5%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받죠? 네, 6,300만 원 받는 거죠. 1년 전에 6천만 원과 지금의 6천만 원은 가치가 다르겠죠? 1년 전에 6천만 원은 지금 6,300만 원이 됐을 테니까요. 똑같이 지금의 6천만 원과 미래의 6천만 원은 가치가 다르겠죠. 지금 현재 6천만 원과 미래의 6,300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 부장이 3달치 월급을 못 받아서 1년 후에 받기로 했다면 사실상 이자를 쳐서 더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 모든 계산의 중점에 서 있는 게 이 금리 혹은 이자율 혹은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산다면 금리 따위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시간의 선상에 서 있어요. 적어도 경제에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건 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져보려면 저 금리 5%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에 자동차가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금 만기가 돼갖고 살려고 보니까 야, 세상에 그새 1억 2천만 원으로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융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집니다. 근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린 모두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금리가 물가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자율이 100%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자로 6천만 원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차를 살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은 물가를 쫓아다니면서 결정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서 이자율을 높이면 시중의 자금이 이 차를 사는데 쓰지 않고 은행으로 몰려갈 거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가격이 결국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면 현대차는 어려워지죠. 차가 안 팔릴 테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떨어져요. 금리가 오르면 금융자산의 가치는 원래 떨어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금리를 올려주니까 작년에는 금리가 5%였는데 이제 확 50% 이렇게 올려주니까 예금 금리 높으니까 살만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가 오른 순간 우리는 일단 가난해진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2배 올랐으니까 금리가 한 번에 100% 이렇게 오르진 않아요. 점진적으로 올리죠. 그래, 물가 차 2배 올랐으니까 금리도 2배 해줄게. 그래봤자 10%예요. 세 번째, 이 차 가격이 다만 10%라도 또 1년 동안 오른다면 우리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10%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나서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금리가 따라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금리라는 건 물가가 꿈틀꿈틀 될 때 금리도 같이 꿈틀꿈틀 해주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너무 늦게 반응하면 물가한테 시컷 얻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친구 금리한테 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가 안 팔리게 하는 거잖아요. 차가 안 팔리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죠. 주가 떨어지죠. 실업자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도 차는 여전히 팔리고 충분한 실업자가 안 나오고 월급이 안 떨어지고 집값이 안 떨어지니까 이 미국뿐만 아니고 거의 전 세계가 지금 난감한 거잖아요. 이 금리 정책은 거의 수요만 건드리니까요. 이 공급을 건드리는 건 연준이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 이슈가 나왔는데 금리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로에서 얻어 터지고 강남에서 화풀이를 하는 격이에요. 이렇게 금리와 물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거시경제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쪽도 재밌지만 지금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자율은 물가를 쫓아다니면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화폐의 시간가치.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론이거든요.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중력이라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 핵심이 여기 금리고요. 결국 금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연준 의장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금리로 세계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셔야 다양한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자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에 우리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 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출발을 여기서부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아주 먼 길은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계산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1년 전에 예금이 1년 후에 6,300만 원 될 때 계산 방식은 다들 아실 겁니다. 6천만 원 더하기 1 플러스 5% 해서 곱하면 되죠. 자, 이 돈을 연장을 합니다. 1년 연장을 해요. 그러면 6,300만 원이 이게 원금이 되겠죠. 거기에 또 이자를 주겠죠. 그러면 6,615만 원을 만기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1년 하고 또 1년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연단위 복리로 2년짜리 정기예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면 10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해줘요. 애초 원금 6천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금리의 제곱승이 돼요. 이게 3년이면 3승이 되고 4년이면 4승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기본이 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지금 6,300만 원을 1년 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나눠주면 되죠. 6,300만 원을 1.05로 나눠주면 돼요. 지금 한번 스마트폰 꺼내셔갖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후에 현금 6,615만 원을 2년 전으로 돌리려면 1.05의 제곱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반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금리를 이용해서 화폐를 과거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미래로 보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화폐를 과거로 돌려보낼 일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과거는 이제부터 무시하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돈을 현재로 당겨올 수 있도록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시점에 걸쳐서 연도별로 6천만 원이 발생하는 화폐를 현재로 땡겨 볼 거예요. 1년 후에 6천만 원은 나누기 1.05, 2년 후에 6천만 원은 나누기 1.05의 제곱승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은 약 5,700만 원, 둘째 년도의 현금 흐름은 약 5,400만 원 정도로 이 명목 금액은 같아도 두 번째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멀리 있으니까 현재로 땡기면 자갈이죠. 현재 회사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돈은 2년 있다가 받기로 했어요. 그럼 장부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매출에 5,400만 원을 잡아줘요. 나머지 600만 원은 뭘로 버니냐? 돈을 빌려준 대가로 봐줍니다. 이자 수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물건을 판 수익이 아니고 5,400만 원을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빌려줬어요. 이 두 거래의 혼합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원래 매출 거래가 하나 있고 금융 거래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는 거죠. 1년 이내는 보통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보통 외상으로 물건 넘기고 돈을 다음 달에 받거나 두 달 있다가 받거나 하잖아요. 할 일이 얼마 많은데 그걸 현재 가치로 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보통 1년 넘어가는 것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따라서 이런 현재 가치는 재무제표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사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미 두세 번 봤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계약 시점에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띄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기억나실 텐데요. 이 금액이 계약 시점에서 봤을 때 나중에 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이자율을 10%로 했을 때 1년차 임차료 100억의 현재 가치는 91억이 되겠고요. 2년차 100억은 83억이 되겠고 3년차 100억은 75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친 금액은 249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하고 리스 부채로 계상이 되는 금액은 300억이 아니고 249억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은 300억이 나가니까요. 나머지 300억에서 249억을 뺀 나머지 51억은 이자를 주는 걸로 봐요. 건물주한테 지금 돈을 249억을 빌려요. 249억을 그대로 임차료로 다시 건물주한테 그대로 줍니다. 임차료는 계산이 끝났죠? 뭐가 남습니까? 금융이 남는 거예요. 나머지 거래는 빌린 돈에 이자를 얹어서 나중에 300억을 세 번에 나눠서 갚는 걸로 보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장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타벅스 에비타를 구할 때 캐시플로우를 보면 리스 부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회계에서는 빚을 갚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금의 상환으로 880억, 이자의 지급으로 79억 정도니까요. 대략 9% 정도로 이자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한 걸로 보는 거다라고 회계에서는 인식을 한다는 거죠. 스타벅스 감사 보고서에서 회계 정책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부채에 대한 회계 정책, 리스 개시일에 리스 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에 여기 내용이 나오죠?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측정합니다. 현재 가치라고 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치로 땡길 때 금리,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를 이자부 차입금으로 보겠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된 얘기예요. 여기에 확장해서 만약 이 6천만 원이 무한정 나오는 현금 흐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끝이 없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게 없어요. 무한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무한해요. 스타벅스도 무한합니다. 언젠간 망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이걸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00년 후에 6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 4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자율 5% 조건에서요. 이 복리를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의 돈을 복리로 맡기면 미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복리로 땡기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를 해요. 첫 번째, 계속 간다고 가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두 번째, 언제 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 하에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때 캐시플로우를 무한대의 기간을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살펴보면요. 각 연도에 6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연도별로 하면 이 무한대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진짜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식을 바꿔서 금액을 그냥 금리로 나눠줍니다. 왜 공식이 이렇게 되냐?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학자들이 다 수학으로 입증한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쓰면 됩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공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 가치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연 2,4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20% 정도는 수선비도 들고 세금도 들고 해서 비용으로 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곱하기 0.8 해서 비용이 빠진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10%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요. 그러면 이 상가의 가치를 약 1억 9천만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죠. 건물은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50년 정도만 추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50년 이후에 캐시플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다니까요. 그래서 무한하다고 보는 이 공식을 그냥 써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다양한 오브젝트의 대략의 가치를 추산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시게 되면 가치평가의 기본적인 영역에 입문할 수 있는데요. 더 세부적인 것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